나는 평양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외화벌이 무역상으로 매달 수십만 달러를 벌었고 당 간부들의 신뢰를 받으며 그들의 비자금을 관리했다. 하지만 2019년 어느 날 내 이름이 공개 처형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다. 6명과 함께 시작한 탈출, 그중 4명만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내가 겪은 231일간의 기록이다. 나는 26살에 평양 최고의 외화벌이 무역상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3 때였고, 그로부터 3년 만에 나는 당 간부들이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다루는 물품은 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의류였지만 실제로 내 손을 거쳐가는 것은 돈이었다. 매달 50만 달러가 넘는 외화가 내 장부에 기록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당 간부들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그들의 비자금 관리자였고 그 대가로 나 역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우리 사무실은 언제나 붐볐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중국 심양과 단둥의 거래처들과 통화하느라 목이 쉬는 날이 많았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달러와 위안화 뭉치가 쌓여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세심하게 분류하고 장부에 기록했다.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당 간부들이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내게 장부를 확인한 뒤 준비된 봉투를 가져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절대 질문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고 중국산 화장품과 옷으로 치장할 수 있었다. 주말이면 대동강변의 고급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했고 한 달에 2번은 중국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다. 26살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특권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친척들은 나를 보며 부러움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2019년 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무역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외화벌이 부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회사들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우리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나는 장부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했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최대한 줄였다. 하지만 문제는 장부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관리했던 그 많은 비자금의 흐름과 주인들이었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6시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던 순간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보이부에서 나온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부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나는 보이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6층짜리 건물은 창문이 작고 어두웠으며 정문에는 무장한 경비병 2명이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장을 내밀었고 경비병은 짧게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복도는 길고 좁았으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고 나는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다. 3층 끝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30분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최소한만 대답하고 절대 먼저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이부 요원이 들어왔을 때 내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이것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문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내가 관리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물었고 특정 날짜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했다. 나는 최대한 사실대로 대답했지만 당 간부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으며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오후 1시쯤 신문이 끝났다. 그들은 나에게 당분간 평양을 떠나지 말고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하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안도감은 없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들이 나를 조사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목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보이부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 친구인 선영이를 만났다. 선영이는 당 선전부에서 일했고 내부 소식을 빠르게 듣는 편이었다. 우리는 대동강변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선영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외화벌이 관련 숙청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몇몇 간부들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선영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평양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 대동강의 물결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이 도시에서 나는 성공했고 인정받았으며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을 때 내 체온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 남아서 운명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보이부 신문 이후 2주일 동안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 출근하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불안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다. 동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었다. 그해 3월 25일 저녁 11시, 내 삶을 완전히 바꾼 전화가 왔다. 선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선영이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될 공개 처형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고. 외화 횡령과 당 기강 문란 혐의로 5명이 처형 대상이며 나는 그중 막내라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공개 처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어렸을 때 한 번 공개 처형을 본 적이 있었다. 운동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기둥에 묶인 사람들, 총성과 비명. 그리고 그 후의 침묵. 나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처형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3대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머니와 동생도 함께 끌려갈 것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간이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발표가 나고 그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었다. 보통 공개 처형은 발표 후 2주일 이내에 집행되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72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달러를 꺼냈다. 25,000달러.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탈출하기에 충분한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또 다른 서랍에서 여권과 중국 비자, 그리고 중국 거래처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꺼냈다. 이것들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새벽 2시 나는 선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브로커를 아는지 물었다. 선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줬다. 함경북도 무산에 사는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국경 지역에서 탈북을 돕는다고 했다. 연락처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무산으로 오라고. 1인당 5,000달러 선불이라고. 나는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돈, 서류. 최소한의 것들만 작은 배낭에 넣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 바라봤다.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가 배낭 제일 안쪽에 넣었다. 창밖으로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미한 햇빛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고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 도시를, 이 삶을, 모든 것을 영원히 떠나야 했다.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이 슬픔보다 컸다. 3월 26일 새벽 5시 30분, 나는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14층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다. 로비에는 관리인이 졸고 있었고 나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지만 나는 그것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다.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빠르게 걸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을 실은 버스가 지나갔다. 평소 같으면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고 저 멀리 서 있는 교통경찰이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멈춰 세우지 않았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 10분이었다. 역사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매표소로 가서 청진행 기차표를 샀다. 청진까지 가는 데는 약 8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다시 무산까지는 3시간이 더 필요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향할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속 앞으로 걸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배낭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기차는 7시 정각에 출발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평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대동강이 보였고 고층 건물들이 보였고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이 보였다. 기차가 평양 외곽을 벗어나자 풍경은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지만 아직 나뭇가지들은 앙상했고 들판은 갈색과 회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을 자려 했지만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기차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출장을 가는 간부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가족들, 장사를 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동하고 있었고 누구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책을 꺼내 읽는 척했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대신 물만 조금씩 마셨다. 오후 3시쯤 기차가 함경북도로 접어들었다. 풍경이 점점 더 황량해졌고 산들이 높아졌다. 기차는 작은 역들을 거쳐가며 천천히 북쪽으로 올라갔다. 청진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다. 나는 서둘러 내려 무산행 버스를 탔다. 버스는 낡고 좁았으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계속 기침을 했고 앞좌석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무산에 도착하면 브로커를 만나야 했고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시작될 것이었다. 무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 40분이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무산은 국경 도시답게 분위기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평양보다 초라했다. 나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은 어둡고 습했으며 쓰레기 냄새가 났다. 몇몇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목적지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의 1층 끝방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얼굴에는 험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가 바로 김철수였다. 그는 나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으며 낮은 탁자 하나와 이불 몇 개가 전부였다. 천장에 백열등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김철수는 탁자에 앉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1인당 5,000달러 총 몇 명이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를 포함해서 7명이라고.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7명은 너무 많다고 최대 5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인원이 많으면 위험도가 높아지고 중국에서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내 회사 동료들이었다. 그들 역시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5명으로 정했다. 나를 포함해서 회사 경리였던 수진, 무역 담당이었던 미라, 그리고 수진의 동생 2명. 19살 쌍둥이 자매였던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가족을 따라 함께 떠나기로 했다. 김철수는 총 25,000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배낭에서 돈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세었고 다 세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단한 규칙을 설명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 것, 그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것. 다른 4명은 이미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철수가 그들을 불러들였고 우리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수지는 32살로 나보다 6살 많았고 항상 침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미라는 29살로 활달하고 용감한 성격이었다. 쌍둥이 자매인 지은과 지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결의를 다졌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다고 알렸다. 두만강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이고 강을 건너는 데는 약 30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강물이 아직 차갑고 빠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겼다. 김철수가 방을 나간 뒤 우리 5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수진이 작게 속삭였다. 우리 모두 살아남자고. 나는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밤 10시 30분 김철수가 우리를 깨웠다. 나는 실제로 잠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나는 배낭에서 검은 점퍼와 바지를 꺼내 입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색 계열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 쌍둥이 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고 지은이는 계속 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건물 뒤편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우리를 트럭 짐칸으로 안내했다. 짐칸에는 이미 두꺼운 천막이 덮여 있었고 안쪽에는 담요 몇 장과 물병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 5명은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김철수는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뒤 천막을 단단히 묶었다. 갑자기 어둠이 내려앉았고 숨 쉬는 소리만 들렸다.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몸이 사방으로 흔들렸고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미라는 내 옆에 앉아 작게 신음했고 수지는 쌍둥이 자매를 껴안으며 안정시키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5분이 30분처럼 느껴졌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검문인지 도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4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엔진 소리가 꺼졌고 천막이 벗겨졌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달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발을 땅에 디뎠을 때 축축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김철수는 우리를 나무숲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강두까지 약 200m를 걸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숲속은 더욱 어두웠다. 나무 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우리는 일렬로 걸었고 앞사람의 등만 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지연이가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붙잡았다. 김철수는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을 입에 댔다.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신호였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분쯤 걸었을 때 나무가 끊기고 강둑이 나타났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다. 어둠 속에서도 물결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다. 김철수는 강둑에 숨겨둔 밧줄을 꺼냈다. 굵고 긴 밧줄이었고 한쪽 끝에는 무거운 쇠붙이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밧줄을 잡고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오를 것이고 유속이 빠르니 절대 밧줄을 놓지 말라고 했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철수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다. 밧줄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물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는 반대편에 도착해서 밧줄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우리 차례였다. 수진이 먼저 나섰다. 그녀는 밧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물속으로 발을 디뎠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두 번째로 들어갔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빨랐다.
발목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무릎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를 악물어야 했다. 강바닥은 미끄러운 돌들로 가득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가락이 곧 저려오기 시작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유속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몸이 자꾸 옆으로 밀렸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뒤에서 미라와 쌍둥이 자매가 따라왔다. 미라는 비교적 침착하게 움직였지만 쌍둥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은이가 물속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지연이가 재빨리 입을 막았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을 건넜다. 한 발짝 움직이는데 몇 초씩 걸렸고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물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가슴까지 차올랐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강 중간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지은이가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빠졌다. 그녀는 밧줄을 놓쳤고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미라가 재빨리 몸을 던져 지은이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몸부림쳤고 나는 뒤돌아 그들을 도우려 했다. 수진도 급히 되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지은이를 끌어올렸고 그녀를 다시 밧줄에 붙잡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물을 들이마셨고 기침을 참느라 목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이제 수진과 미라 사이에 끼어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다. 물은 조금씩 얕아지기 시작했고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낮아졌다. 마침내 김철수가 서 있는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우리를 재촉했다. 여기는 아직 위험하다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김철수는 우리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숨겨져 있었다. 중국 땅이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잡힐 수 있었다. 김철수는 오두막 안에서 마른 옷과 담요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담요를 몸에 두르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차가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첫 한 달은 지옥 같았다. 김철수는 우리를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한 농가 다락방에 숨겨놓았다. 방은 좁고 낮아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창문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우리 5명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숨 쉬어야 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소리도 최소한으로 내야 했다. 집주인은 60대 조선족 할머니였는데 우리에게 하루 2끼의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흘렀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락방에 앉아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창밖을 내다보거나 서로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수지는 항상 조용했고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양에 남겨둔 어머니를 걱정했다. 미라는 불안을 운동으로 풀려고 했지만 공간이 좁아 몇 번의 스트레칭이 전부였다. 쌍둥이 자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고 밤이 되면 악몽을 꾸며 울었다. 나는 그들을 달래면서도 내 안의 공포를 숨기느라 애써야 했다. 4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다. 중국 공안이 이 마을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집주인 할머니는 황급히 다락방으로 올라와 우리에게 완전히 숨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다락방 구석에 쌓아둔 헌 이불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를 참아야 했다.
오후 2시쯤 공안이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고 다락방 문이 열렸다. 공안 2명이 다락방 안을 둘러봤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은 채 이불 더미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 공안이 이불 더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이불을 들추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쳤다. 공안들이 급히 아래로 내려갔고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발각을 면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할머니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그 일 이후 김철수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4월 중순 우리는 심양으로 이동했다. 밤에 트럭을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심양은 큰 도시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시는 더 큰 위험을 의미했다. 사람이 많은 만큼 공안도 많았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김철수는 우리를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숨겨놓았다. 이번에는 지하실이었다. 습하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우리는 다시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심양에서의 생활은 연변보다 조금 나았다. 적어도 밤에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마련해 주었고 조선족 행세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억양과 행동거지는 북한 사람임을 너무나 쉽게 드러냈다. 한 번은 편의점에 갔다가 점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받고 황급히 도망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지하실 바닥에 앉아 울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5월 초 김철수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를 몽골로 보낼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했다. 몽골까지 가는 데는 추가로 1인당 3,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미 초기 비용으로 모든 돈을 지불했고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수진과 미라에게서 돈을 모았고 우리가 가진 마지막 돈까지 긁어 모아 15,000달러를 만들었다. 김철수는 그 돈을 받고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김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지하실에 갇혀 초조하게 기다렸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집주인은 더 이상 우리를 숨겨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나는 김철수의 전화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다. 15,000달러를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절망이었다. 우리는 돈도 연줄도 계획도 없이 중국 한복판에 고립되었다. 5월 20일 우리는 강제로 지하실을 떠나야 했다. 집주인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우리를 내쫓았다. 우리 5명은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심양 거리를 헤맸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골목길을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다. 우리는 한 건물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지만 경비원이 나와 쫓아냈다. 1시간 넘게 비를 맞으며 걷다가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지은이와 지연이는 떨면서 울었고 수지는 그들을 껴안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미라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어딘가 숨을 곳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길 위에서 죽는 것인가? 그때 미라가 뛰어왔다. 조선족 교회를 발견했다고 했다. 공원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교회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앞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새벽 5시쯤 교회 문이 열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북한에서 왔고 한국으로 가려 한다고.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우리는 교회 지하실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다. 목사님은 우리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온 사람이었고 중국과 몽골,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에게 교회 일을 도우며 기다리라고 했다. 안전한 루트를 찾고 연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교회 청소를 하고 주방 일을 돕고 예배 준비를 거들었다. 처음으로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지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지는 점차 밝아졌고 미라는 웃음을 되찾았다. 쌍둥이 자매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나 역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깨어났을 때 따뜻한 햇살과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6월 초 박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몽골로 가는 루트가 확보되었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았고 그는 우리를 울란바토르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다. 비용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네트워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목사님은 우리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종교를 가진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6월 15일 우리는 교회를 떠났다. 새벽 4시에 브로커가 보낸 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목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목사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껴안으며 축복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목사님의 따뜻한 체온과 그의 기도를 가슴에 새겼다. 차에 올라 창밖을 보니 목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교회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감사를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몽골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들었다. 내몽골 초원을 가로질러 고비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소 일주일이 걸리고 그동안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공안을 피했고 배신도 견뎌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통과해왔고 앞으로 남은 길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을 바라봤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는 40대 초반의 몽골계 중국인이었다. 이름은 바트라고 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능숙해 보였다. 이 길을 수십 번 오갔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믿기로 했다.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박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이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 차는 심양을 벗어나 북서쪽으로 향했다. 도시가 사라지고 평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야 너머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몽골 초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활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풀밭,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작은 차. 바트는 포장도로를 피하고 초원 한가운데 난 비포장길을 택했다.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차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우리는 좌석에서 끊임없이 튕겨 올랐다. 차창 밖으로 먼지가 피어올랐고 가끔 양떼나 말떼가 보였다. 유목민들의 게르가 멀리 점처럼 보였고 그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고독했다. 첫날 밤 우리는 초원 한가운데서 야영을 했다. 바트는 차에서 텐트와 침낭을 꺼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밤을 보냈다.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낮에는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였지만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갔다. 침낭 속에서도 추위가 느껴졌고 우리는 서로부터 체온을 나눴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다. 수진이 작게 속삭였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갈 곳이 있을 거라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다. 낮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랐고 차 안은 찜통 같았다.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고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먼지가 들이쳤다. 우리는 젖은 수건을 이마에 대고 견뎌야 했다. 물은 제한적이었다. 하루에 한 명당 500ml씩만 마실 수 있었다. 입술이 터지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지은이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지럽다고 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트는 차를 멈추고 그늘진 곳을 찾았지만 초원에는 그늘이 없었다. 우리는 차 밑에 지은이를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다. 바트는 비상용 물을 꺼내 그녀에게 조금씩 먹였다. 1시간을 쉬고 나서야 지은이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약해 보였고 지연이는 언니를 붙잡고 울었다. 나는 지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출발했지만 속도를 줄였다. 바트는 자주 멈춰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초원 한가운데 놀랍게도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다. 물은 차갑고 맑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껏 물을 마셨고 얼굴과 팔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의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미라는 머리를 감았고 수지는 옷을 빨았다. 쌍둥이 자매는 샘물 주변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나는 물가에 앉아 발을 담갔다. 물은 발목을 감싸며 흘러갔고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아시스 옆에서 캠핑을 했다. 바트는 모닥불을 피웠고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통조림과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고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미라는 커피숍에 가고 싶다고 했다. 지은이는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저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작은 꿈을 나누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었다. 6월 20일 우리는 고비 사막의 경계에 도착했다. 초원의 푸른색이 점차 사라지고 모래와 바위의 황갈색으로 바뀌었다. 바트는 차를 멈추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사흘 동안은 가장 힘든 구간이 될 것이라고. 사막은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다. 물은 더욱 제한적이고 길을 잃으면 죽음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사막에 들어서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방이 모래와 돌뿐이었다. 식물도 동물도 물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너무 맑고 푸르러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결했고 공기는 뜨겁게 일렁였다. 차는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천천히 전진했다. 때때로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돌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려서 차를 밀어야 했다. 뜨거운 모래가 신발을 뚫고 발바닥을 찢었고 땀이 온몸에서 쏟아졌다. 첫날 오후 미라가 쓰러졌다. 그녀는 차를 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모래 위에 쓰러졌다. 우리는 급히 그녀를 그늘진 차 안으로 옮겼다. 그녀의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이 거칠었다. 바트는 남은 물 중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고 젖은 천으로 몸을 식혔다. 1시간 후 미라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매우 약해져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쉬어야 했고 이동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둘째 날 밤 모래 폭풍이 몰아쳤다. 바트는 미리 예상했던 듯 차를 바위 뒤에 세우고 우리를 차 안에 머물게 했다. 창문을 단단히 닫았지만 모래는 틈새로 들어왔다. 바람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차가 흔들릴 정도로 강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폭풍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목구멍을 막았고 모래가 입안을 채웠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차밖을 보니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바퀴 자국도 모두 사라졌다. 셋째 날 물이 바닥났다. 바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물을 소비한 것이었다. 아침에 마지막 물을 나눠 마시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빈 물통뿐이었다. 바트는 지도를 확인하며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6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우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견뎠다.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았고 혀가 부어오르는 느낌이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지평선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실제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작은 마을이었다. 몽골과 중국 국경 근처의 유목민 정착촌이었다. 바트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우리를 기다리게 한 뒤 혼자 마을로 들어갔다. 30분 후 그는 물통 6개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는 미친 듯이 물을 마셨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살아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6월 25일 저녁 우리는 몽골 국경에 도착했다. 바트는 공식 국경 검문소를 피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비공식 통과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철조망 하나와 작은 초소가 있었다. 바트는 우리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초소로 걸어갔다. 그는 초소 안에 있는 몽골 병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긴장한 채 그들을 지켜봤다. 바트가 뭔가를 건네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뇌물이었을 것이다. 병사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트가 손짓으로 우리를 부르자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병사는 우리를 한 명씩 훑어봤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짧게 뭔가 말하고는 철조망 문을 열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했다. 중국을 벗어나 몽골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공기가 땅이 하늘이 같아 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었다. 몽골 땅에 들어선 후 풍경은 조금씩 변했다. 사막이 끝나고 다시 초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황량하고 거칠었다. 바트는 우리를 울란바토르로 데려가는 대신 국경에서 가까운 작은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에게 우리를 인계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브로커는 우리를 울란바토르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국 대사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었다. 이틀을 더 달려 우리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도시라고 하기에는 작았고 마을 같았다. 낮은 건물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바트는 우리를 한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주인은 몽골인이었지만 중국어를 할 줄 알았다. 우리는 이틀 동안 그곳에서 쉬며 다음 브로커를 기다렸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고 처음으로 샤워를 했다. 더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축적된 피로와 긴장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6월 28일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볼드였고 30대 후반의 몽골 여성이었다. 그녀는 바트와 달리 말이 많았고 친절했다. 우리에게 몽골 전통 음식을 사주었고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틀 정도 걸릴 것이고 중간에 한번 쉬어갈 것이라고 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볼드의 눈을 보며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 비록 북한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소식을 전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미라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그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꿈도 생각했다. 나는 다시 일하고 싶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내 능력으로 살고 싶었다. 7월 1일 아침 우리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도착했다. 도시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물들이, 도로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 오랜만에 보는 문명의 풍경이었다. 볼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울란바토르에도 중국 공안의 손길이 미칠 수 있고 북한 대사관 요원들도 활동한다고 했다.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하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볼드는 우리를 도심이 아닌 외곽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녀의 친구가 사는 곳이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의 3층 방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그곳에서 대기하며 준비를 했다. 볼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사다 주었고 머리를 정돈하게 했다. 한국 대사관에 갈 때는 단정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다렸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다. 2달 만에 보는 내 얼굴은 야위고 거칠어져 있었다. 7월 3일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날이었다. 볼드는 우리를 택시에 태웠다. 택시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으로 몽골 사람들의 일상이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시장에 가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국 대사관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것이 내가 가야 할 나라의 국기였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볼드는 우리를 대사관 정문 앞에 내려주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밝히고 보호를 요청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나는 볼드를 껴안으며 감사를 전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5명은 손을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고 멈춰섰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이고 보호를 요청한다고.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5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미라가 나를 붙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앞으로 걸었다. 대사관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직원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물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직원은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고 곧 담당자가 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미라도 울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평양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이곳까지 왔다. 231일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자유에 도달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담당 영사는 친절했지만 철저했다.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책상 너머에 영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통역사와 기록 담당자가 있었다. 영사는 나에게 북한에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배낭에서 북한 주민등록증과 회사 신분증을 꺼냈다. 그것들은 두만강을 건널 때 젖었지만 비닐에 싸서 보관한 덕분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영사는 내 신분증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상세히 물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평양에서의 무역상 생활, 보위부 신문, 공개 처형 명단, 두만강 횡단, 중국에서의 숨쉰 생활, 브로커의 배신, 내몽골과 고비 사막 통과,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이야기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여러 번 말을 멈춰야 했다. 영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고 물을 건네주었다. 심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영사는 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다. 함께 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브로커들의 이름, 경유한 도시와 날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숨길 것도 없었다. 나는 진짜 탈북자였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었다. 심사가 끝나갈 무렵 영사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나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에 머물렀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화장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걱정 없이 잠을 잤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깨어났을 때 두려울 필요가 없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에게 한국행 준비를 도와주었다.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대사관 의사는 우리 모두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다고 했다. 미라는 열사병 후유증이 남아있었고 지은이는 폐에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7월 15일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다음 주에 몽골을 출발해 인천으로 갈 것이었다.
영사는 우리에게 한국 도착 후의 절차를 설명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는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지원이 모두 제공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우리 5명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앉았다. 수지는 한국에 도착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했다. 미라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지은이와 지연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다시 일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한국에서 잘 살겠다고, 이 여정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도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자고. 7월 22일 오후 3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한국 땅이었다. 대한민국. 내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기 힘들었다. 수진이 내 팔을 붙잡아 주었고 우리는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나갔다. 공항 안은 넓고 밝았으며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입국장에는 통일부 담당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되었다. 담당자는 우리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집에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평양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새로운 집을 찾은 것이었다. 담당자는 우리를 버스로 안내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높은 건물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평양에도 고층 건물이 있었지만 이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더 많고 더 밝고 더 활기찼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미라는 옆자리에서 작게 탄성을 질렀다. 저것 좀 봐 하며 창밖을 가리켰다. 거대한 쇼핑몰이 보였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다. 하나원은 생각보다 아담한 시설이었다. 기숙사와 교육관, 식당이 있었다. 우리는 여성 기숙사로 안내되었다. 각자 개인 방이 주어졌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이 낯설었다.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잔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안전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일 밤 긴장 속에서 잤었기에 이 평화가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몽골 초원에서 봤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의 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본 별이었고 지금의 별은 자유와 희망 속에서 보는 별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방송이 울렸다.
나는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다른 탈북자들도 모여 있었다. 나이도 출신도 탈북 경로도 다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었다. 아침 식사는 한식이었다. 밥과 국 반찬들. 평범한 한국 아침이었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곳에서 나는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있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지식, 법률,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심리 상담까지 모든 것을 배웠다. 처음 며칠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다. 은행 계좌를 여는 방법, 지하철을 타는 방법, 병원에 가는 방법, 세금을 내는 방법.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들이 나에게는 모두 새로운 배움이었다. 컴퓨터 수업이 가장 어려웠다. 나는 북한에서 무역업을 하며 컴퓨터를 다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가 나온다는 것, 세계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강사는 우리에게 네이버와 구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평양이라고 쳐봤다. 수많은 정보와 사진, 뉴스가 나왔다.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다. 심리 상담 시간도 있었다. 전문 상담사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을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있었다. 내 감정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상담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나는 공개 처형 명단에 올랐던 그날 밤의 두려움,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사막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용감한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하나원에서 나는 수진, 미라, 쌍둥이 자매와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산책했다. 저녁 시간이면 기숙사 라운지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간호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의학 용어를 외웠다. 미라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검정고시를 봐야 했고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지만 일단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며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3개월이 어느새 마지막 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수료식을 준비했다. 수료식 날 우리는 정장을 입고 강당에 모였다.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했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건넸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단상으로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다. 장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객석에서 수진과 미라, 쌍둥이 자매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가슴에 울렸다. 수료식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정착지로 배정받았다. 나는 서울, 수진은 부산, 미라는 대전, 쌍둥이 자매는 인천으로 갔다. 헤어지는 날 우리는 기숙사 앞에서 한참을 껴안았다. 수진은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함께 견뎌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미라는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했다. 쌍둥이 자매는 연락을 자주 하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버스가 떠날 때 나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들도 손을 흔들며 점점 멀어져 갔다. 10월 말 나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입주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임대 아파트였다. 2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내게는 궁전 같았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주방.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창문을 열면 서울거리가 보였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가게들이 불을 밝혔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곳이 내 집이고 이곳에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손으로 벽을 만져봤다. 차갑고 단단한 벽의 감촉이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모든 절차가 낯설고 복잡했지만 하나원에서 배운 덕분에 할 수 있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진열대에 가득한 상품들을 보며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선택해야 했다. 그 자유가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11월 초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상담사는 내 경력을 검토하고 몇 가지 일자리를 추천했다. 무역회사 사무직, 물류회사 관리직, 중국어 통역 등. 나는 중국어 통역 일을 선택했다. 내가 가진 유일한 강점이 중국어 실력이었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긴장했다. 면접관은 내 이력서를 보며 북한 출신이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어로 질문을 했다. 나는 유창하게 대답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11월 20일 나는 첫 출근을 했다. 강남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다. 사무실은 밝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친절했다. 나는 중국 거래처와의 이메일과 전화 통역을 맡았다. 업무는 어렵지 않았다. 북한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자유로움이었다. 누군가 감시하지 않았고 정치적 평가도 없었고 실수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0만 원. 내가 정직하게 벌어들인 돈이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보이부 요원들이 나를 쫓아오는 꿈, 두만강에서 빠져 죽는 꿈, 사막에서 길을 잃는 꿈.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어야 했다. 낮에도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었다. 지하철에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빨리 뛰었고 경찰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12월 말 나는 수진, 미라, 쌍둥이 자매와 서울에서 만났다. 우리는 명동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 한식당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근황을 나눴다. 수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라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었다.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적응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며 웃었다. 식사 후 남산타워를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빛 속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다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 삶은 빠르게 변화했다.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중국 사업부 팀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상사는 나를 믿는다고 했다. 내 능력을 보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팀원 4명을 이끌게 되었고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총괄했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다. 2021년 나는 대학에 등록했다. 야간 과정이었지만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갔다. 힘들었지만 배움의 기쁨이 컸다. 교수님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동기들은 친절했다. 처음에는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한 동기는 내게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성취라고. 2022년 나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회사 출장으로 중국 상하이에 간 것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 믿기지 않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 이곳은 내가 도망치며 숨어 지냈던 중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한국 기업인으로 이곳에 왔다. 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2023년 나는 아파트를 샀다. 정부 지원금과 대출, 그리고 3년 동안 모은 저축으로 구로구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등기를 마치고 열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이것은 진짜 내 집이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이름으로 된 집. 나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평양에서 고급 아파트에 살았을 때도 이런 감정은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안했고 언제 빼앗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것은 내가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집이었고 법이 보호하는 내 재산이었다. 2024년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32세의 늦은 졸업이었지만 그 어떤 성취보다 자랑스러웠다. 졸업식 날 나는 학사모를 쓰고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았다. 객석에는 수진, 미라, 쌍둥이 자매가 앉아 있었다. 그들도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수진은 정식 간호사가 되었고 미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쌍둥이 자매는 대학에 입학했다. 우리는 졸업식 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2024년 말 나는 중국 사업부 이사로 승진했다. 월급은 500만 원이 넘었고 스톡 옵션도 받았다. 대표이사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 명단에 올랐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기업의 임원이 되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5년 1월 나는 서울 한강변을 걷고 있다. 겨울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친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른다. 6년 전 이맘때 나는 평양을 떠나 두만강을 건넜다. 그때 내 앞에는 죽음만이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이곳 한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자유롭게 한강변을 걷고 있다. 함께 탈출했던 4명의 동료들과는 지금도 자주 만난다. 우리는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번씩 모인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병원 수간호사가 되었고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와 살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라는 서울 대기업에서 일하며 MBA를 준비 중이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쌍둥이 자매는 대학 2학년이 되었고 하나는 간호학과, 다른 하나는 경영학과를 다닌다. 나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꾼다. 공개처 형장에 서 있는 꿈, 국경을 넘다 잡히는 꿈.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다. 상담을 계속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나는 이제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에서 나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신입사원들에게 무역 업무를 지도하고 중국어를 가르친다. 그들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곧 평범하게 받아들인다. 한 신입사원이 물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냐고. 나는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목사님, 볼드, 하나원 선생님들, 회사 동료들. 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요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33세가 된 지금 내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언젠가는 나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한강변을 걷다가 나는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본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내 인생도 그렇다. 평양에서 시작해서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과 몽골을 지나 이곳 한국까지 왔다.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흐르고 있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낸다. 다음 달 우리 모두 서울에서 만나자고. 그녀는 곧 답장을 보낸다. 좋아, 기다려.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이것이 내 이야기다. 평양 최고의 외화벌이 상으로 살다가 공개처형 명단에 올라 도망쳤고 231일간의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함께 떠난 6명 중 5명이 살아남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아서 언젠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탈북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은 가능하다고 증명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